맡게 된 저는 우림정실이라고 김영삼이라고 합니다. 바쁘시게 와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아시겠지만 그 미사일 발사, 그다음에 유엔 제재, 그다음에 이제 3차 실험, 또 유엔 제재로 이어지는 한반도 긴장 상태가 상당히 그 어느 때보다 좀 고조되고 있고 이 해결 국면들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결과에 따라서 대북 메시지를 어떤 내용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물꼬가 튀든가 아니면 긴장이 또 지속되든가 하는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 좀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재 한반도 문제, 북핵문제로 기인한 한반도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되고 있고 또한 그런 해결 방안들을 어떻게 좀 마련할 거냐 이런 내용으로 우리 오랫동안 그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를 해오고 계시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우식 대표님 발제를 듣고 또 나머지 세 분의 토론으로 오늘 좀 토론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 위기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볼 때는 뭐 올해가 정권 60주년이고 또 이른바 북한이 NPT에서 탈퇴해서 한반도 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되는 20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단기적인 관점, 좀 직접적인 관점보다는 좀 근본적인 관점에서 지금 한반도 상황을 좀 진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지금 이제 내일 새벽이면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그 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만 뭐 섣불리 그 예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기대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인식이나 정책은 굉장히 좀 강경한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는 그런 그 양상이 있고 박근혜 정부도 약간 좀 전향적인 입장들이 뭐 간헐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미국의 인식에 좀 동의하는 그런 어떤 구조로 빨려 들어가면서 좀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좀 설득해서 제대로 한번 대화 협상을 해보자 이런 좀 적극적인 메시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뭐 저는 4월 30일 독수리 훈련이 끝났습니다만 바로 이제 5월 3일부터 한미 합동 공군훈련 맥스 썬더라고 불리는 그 훈련이 시작됐고 또 어제부터는 또 서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이 또 시작됐고 또 10일부터는 이제 이 동해와 남해에서 대규모의 항공모함 타격 훈련 실시될 예정인데 이 훈련을 위해서 미국의 그 핵항모함인 니미츠호가 샌디에고 항을 출발해서 지금 부산으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훈련 분명히 종결되고 좀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그 기대에 찬물을 띄우는 것처럼 지금 연이어서 한미 군사훈련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은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여전히 미국과 한국이 여전히 대북 적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어떤 군사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도 보복 타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위협의 강도를 다시 높이고 있는 그런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 같은 경우에도 북한으로서는 뭐 좀 군사훈련이 종결되면 좀 여러 가지 좀 그걸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타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연이어 지금 벌어지면서 또 북한이 또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그런 합동군사훈련과 연계시키고 있는 굉장히 강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이런 국면이어서 이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개성공단의 운명도 좀 이렇게 소생할 가능성이 좀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단히 좀 걱정스러운 그런 좀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위기가 발생하느냐? 도대체 이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뭐냐?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과 미국에서 유행하는 어떤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대북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북한이 좀 도발할 때마다 벼랑끝 전술을 쓸 때마다 그 원인이 북한 내부에 있는 게 아니냐. 예전에는 이제
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한 이후에는 초기에는 여러 가지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좀 기대감도 갖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행보를 볼 때는 역시 이제 군부와의 갈등, 혹은 이제 30세에 불과한 어떤 젊은 후기, 통치 경험의 부족, 이런 북한 내부의 원인 때문에 이제 이런 굉장히 좀 위기 질서를 높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인식들이 굉장히 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관계와 잘 부합하는 설명이냐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도발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사실관계를 아직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미국 정보기관의 일관된 평가는 김정은 체제가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안정화를 이루고 있다는 분석과도 맞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김정은이 경제 발전에 관심을 가졌다가 군부의 반발에 직면해서 다시 이제 성군 정치 혹은 이제 이 벼랑끝 전술로 후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정은 지도부가 군부의 눈치를 그렇게 보고 있다면 작년 또 올해에 걸쳐서 북한 군 수뇌부의 세대 교체를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생각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이런 접근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북한 내부에 있으니까 한국이나 미국은 별로 바꿀 게 없다,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인식을 갖는 데는 효과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북 정책을 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문제 해결이 가능한 방향으로의 개선,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좀 인식은 북한이 저렇게 난리치는 것은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다, 이런 또 이제 인식이 굉장히 미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맞는 거냐에 대해서 또 저는 또 강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적 지원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대북 지원 중단이나 취소 경고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쏘아 올리거나 또 핵실험을 하거나 이런 것도 잘 설명이 안 되죠. 그리고 북한한테 달러 박스라고 하는 인공성 관광, 개성공단 이런 부분들과 굉장히 보조세를 유지하고 있죠. 북한을 원하는 게 정말 돈이고 식량이면 이런 북한의 대외적인 형태가 잘 설명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죠. 이거 역시 북한을 좀 이렇게 좀 사기꾼 혹은 이제 협작꾼으로 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게 효과적인 접근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의 본질을 좀 외면하고 있는 그런 접근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규모의 경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안보와 경제 교환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북한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안보 우려의 해소까지 포함한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대북 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유행하는 게 바로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북한이 한번 난리를 치면은 요게 한 3분의 1은 중국이 먹죠. 중국이 욕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생명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이 북한의 그런 어떤 이제 대북 압박이나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을 믿고 저렇게 도발을 일삼는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어떤 접근법도 제가 보기엔 타당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북한이 중국의 식민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도 미국의 식민지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이 동맹 안전 보장을 이제 보장받는 대신에 여러 가지 정책 자율성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종속적인 한미 관계를 북중 관계로 그대로 이렇게 적용시키는 그런 어떤 좀 잘못된 프리즘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북한에게 핵과 로켓은 대미 억제력 또 대미 외교 카드의 성격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상대로 한 자주의 무기라고 하는 그런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최근의 현상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도 그렇고 특히 중소 분쟁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제 북한은 그런 어떤 대국과의 관계, 특히 이웃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자주 노선을 중시해왔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핵과 로켓을 가짐으로써 안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지나친 대중 의존도를 탈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중국이 뭐 북한이 로켓을 쏠 때나 핵실험을 할 때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나 규탄 성명에 찬성할 때마다 북한은 더더욱더 강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대북 제재나 압박에 동참할 조짐을 보이면 북한의 언행이 순화되기보다는 더더욱더 거칠어지는 그런 양상을 띄워왔고, 그것은 곧 중국한테도 북한이 중국한테도 보내는 메시지의 성격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미국이, 그러니까 좀 중국이 참 뭐 골치 아픈 상황인 부분이 일종의 이제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약간의 좀 샌드위치 신세를 좀 이렇게 겪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대북 제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핵심적인 안보 우려를 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일 방어 시대, 즉 MD를 고리로 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지 않으면 MD를 고리로 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중국한테 보내고 있는 그런 양상인 거죠. 근데 이게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해서 중국이 뭐 유엔의 대북 제재나 뭐 규탄 성명에 찬성을 했다. 그러면 북한은 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나서죠. 그럼 그걸 빌미로 해서 미국은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 MD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지난 3월 때는 뭐 B-52다, B-2다, 핵잠수함이나 이른바 핵 운반 수단을 갖다 한반도에 대거 전개시키는 그런 어떤 양상들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요구한 대로 대북 제재에 동참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 결과는 거의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그런 어떤 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 때 대북 영향력, 북중 관계 악화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이죠. 또 북한도 보면 중국의 허점을 많이 좀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북한 역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방지입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안정 유지입니다. 안정 유지라는 것, 북한의 붕괴를 차단하는 것이 되겠죠. 세 번째가 이제 비핵화. 예,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이제 전쟁 방지인 셈이죠. 그런데 북한이 지난 3월 1일 날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이런 배경에는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중국이 그런 형태로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미국 주도의 그런 불공정한 국제 게임에 동참할 경우에는 중국도 이렇게 무사할 수 없는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중국의 어떤 대북 강경책을 제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동시에 깔려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이른바 북한식 패턴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지금 그 미국하고 한국 정부 내에서 유행하는 표현인데요. 북한식 패턴은 뭘 얘기하냐면, 북한이 뭔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도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달래기 위해서 대화에 응하고, 대화에 응해서 뭔가 북한한테 양보를 하거나 보상을 해줍니다.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북한은 합의를 깨고 또 도발을 합니다. 그러면 또 뭐 상황이 안 좋으니까 또 뭐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을 달래서 대화를 하고 또 뭔가 보상을 하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북한이 약속 깨고 도발하고, 이런 게 지난 20년 동안 쭉 있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북한식 패턴이라고 규정하면서 더 이상 이 패턴에 이제 말려들지 않겠다. 그 패턴을 종식시키겠다. 이것이 한미 양국 정부의 대북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인식 구조입니다. 그럼 그게 맞는 얘기냐? 뭐 100%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뭐 그런 경향들이 부분적으로 존재해왔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게 북한식 패턴이라고 하는 그 아주 단순한 말에 지난 20년간의 대북 협상을 가둬두기에는 너무나도 그걸 단순화시키는 그런 접근 방법이고, 뭐 북한도 뭐 여러 차례 합의를 위반하거나 도발적인 행동을 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미국 역시 마찬가지였고 한국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자기의 문제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문제의 책임을 상대방한테만 전가시키는 이런 어떤 그 한미 양국의 패턴이 북한식 패턴 못지않게 상황 자체를 대단히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언론이나 이제 이 많은 전문가들도 이런 어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론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좌우의 문제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일단 기본적인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전달하고 그 바탕 속에서 어떤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지난 20년 동안 한미 양국은 뭐 잘못한 게 거의 없고 북한만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접근법이 참으로 이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고 그 배경에는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이 극단적인 좀 뭐 수사까지 뭐 불바다니 서울 불바다니 뭐 워싱턴 불바다니 또 어제는 또 서해 옥에서 불바다니 뭐 이런 불바다를 갖다 입에 달고 살고 있는 그런 좀 이게 거친 입도 한몫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네 가지 분석, 그러니까 뭐 북한이 도발하면 북한 내부의 원인이 있고 도발의 목적은 경제 지원을 받아내려고 하고 북한이 도발하는 데는 중국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북한식 패턴을 끝내겠다. 이런 네 가지의 인식이 아주 미신에 가깝다고 한다면 그럼 대안적인 설명은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설명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역시 미국의 한반도 현상 유지 전략과 북한의 한반도 현상 타파 전략의 충돌이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정전체제, 60년째 이어지고 있는 정전체제, 더 근본적으로는 분단체제를 의미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정전 상태로 제대로 대표되는 현상 유지와 관련해서 미국은 크게 불리할 게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가 좀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한국이라고 하는 냉전 시대에는 한국이라고 하는 대공산권의 최전방 전초기지를 거의 뭐 돈도 안 내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해왔고 한국이 경제 성장하면서 또 한국을 무기 시장화, 한국의 세계 3, 4위의 미국 무기 수입 국가이죠. 네, 하고 그리고 또 한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의 중견 국가를 이 동맹의 틀 안에 가져줌으로써 상당히 한국의 어떤 정책 자율성을 미국의 이익에 좀 부합하는 방향으로 왜곡시키고 이런 어떤 이제 부분들이 있고 근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한반도에서 평화적인 현상 변경 그것이 평화 체제 나아가서 평화적 통일이 실현될 경우에는 주한미군과 한미군의 유지 근거가 상당히 좀 악화되거나 사라지는 것에 대한 어떤 좀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이렇게 현상 무시 자체에 대해서 그걸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정권에 따라서 좀 약간의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볼 때는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고 그냥 정전, 불거진 상태 이렇게 이 상태를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큰 틀에서 보면 뭐 정전 체제에서 그렇게 미국만큼 큰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정전 체제에서도 이제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또 민주화도 발생했고 이러면서 정전 체제가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걸 잘 못 느끼고 살고 있는 것이죠. 정전 체제가 이제 비정상적이라는 걸 잘 못 느끼고 쭉 살아온 거예요. 물론 이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 코리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정말 이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전체제 60년 동안 보면 그 두 정권은 보편적인 정권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정권에 가까웠던 이런 부분이었고 뭐 그 전에 있었던 YS 정권이나 그 이후에 있었던 이명박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수통일이라고 하는 또 이제 좀 그런 망상을 같은 이런 측면들도 보여왔었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볼 때 한국하고 미국은 이 정전 체제의 비정상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느끼지 못하는 이런 어떤 상황인 반면에 북한은 다르죠. 북한은 다릅니다. 그래서 뭐 냉전 시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미소 냉전 시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도 한국하고 북한은 대외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 동맹관계, 세계적인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었습니다만 소련은 와해됐고,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나섰고, 이제 또 한국하고 이제 수교까지 맺게 되고, 이랬던 반면에 북한은 미국이나 일본과 수교를 못 맺었고, 이런 어떤 이제 이 불균형적인 상황들이 지난 20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래서 지금 이 체제 자체가 이 현상주의 체제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자신들이 뭔가 이렇게 좀 살아나가는 데서 대단히 불편한 이런 구조라는 것을 오랫동안 느끼고 왔던 것이죠. 근데 왜 지금 이러느냐? 그건 제가 보기에는 핵의 위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의 핵무기가 진전됐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세 차례의 핵실험, 특히 이번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폭발 규모가 이제 10킬로톤 안팎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그건 상당한 수준의 성공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어찌됐든 어느 정도까지 날아갈지는 모릅니다만 그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도 상당히 지금 강화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핵의 위력을 믿고 한번 정전 체제를 갖다 한번 뒤흔들어 보겠다 이런 어떤 좀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말로 많이 했습니다. 말로 이거 많이 하고 그래서 뭐 굉장히 위협도 했다가 또 이제 아주 정중히 제안도 했다가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대체하기 평화회담을 정중히 제안한다 이렇게 제안도 했다가 계속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무시당해 왔던 것이죠. 북한 시각에서부터 계속 무시당해 오면서 이제는 이제 북한 스스로 말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하는 핵 억제력에 의지해서 한번 상황 자체를 뒤흔들어 보겠다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한미 합동군사훈련입니다. 군사훈련을 바라보는 시각인 거죠. 한국, 미국은 야 이거 매년 해왔어. 매년 해왔던 거고 이거 방어적인 거고 이거 통상적인 거예요. 왜 생트집이냐? 왜 북한이 왜 트집을 잡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왜 이러는 거죠? 너희들은 통상적이고 연례적이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초긴장 상태에 빠져드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그걸 계속 뭐 북쪽에서 중단을 하고 요구를 할 때마다 묵살을 당해왔지만 언제까지 한국하고 미국이 묵살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뭐 이런 어떤 좀 심보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전 체제에서 한국하고 미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일 때마다 북한은 초긴장 상태에 빠지고 했는데 이제 한국, 미국 너희도 그 맛을 한번 봐봐라. 네? 그런 이게 지난 3, 4월 동안 그렇게 그 강경 드라이브를 걸었던 데는 그런 이제 이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렇게 된 데에는 뭐 저는 그런 북한의 언행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에 대한 어떤 좀 이 성찰적인 자세 이런 부분들이 한미 양국 정도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니까 뭐 5월달에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북한이 3, 4월 동안 이런 강공 드라이브가 먹혀들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북한이 다음 카드로 뭘 꺼낼 것이냐. 그러니까 북한의 정말 전략적인 목표가 핵의 위력을 믿고 한번 정면 체제를 한번 뒤흔들어 보겠다. 그래서 평화체제 협상을 한번 개시해 보겠다. 라는 그런 어떤 것이 전략적 목표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한미 양국 정부에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북한이 그 다음 카드로 뭘 꺼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되는 이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에서부터 그게 힘들면 뭐 미국의 전술 핵무기도 다시 가져야 된다. 뭐 일각에서는 북핵시설을 선제해야 된다. 또 뭐 과거처럼 뭐 이 대북 제재 압박을 강화해서 김정은 체제를 종식시켜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뭐 이제 별별 얘기들 다 나옵니다만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책적으로 현실화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 그건 뭐 지금까지 쭉 해왔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언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20년 동안 그게 안 먹혀왔어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나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대북 제재의 약발이 거의 먹혀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단이 아니라 이제 대북 정책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빠졌던 것이죠. 특히 MB 정부 때 그런 추세들이 굉장히 좀 강화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 지금 같은 상황이 더욱더 악화된 상태로 반복되고 계속 이런 상황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의 대북 제재 역사가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대북 억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실제로 또 정책화되고 있는 이런 그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찌됐든 굉장히 그 위협적인 언사를 많이 동원하고 있고 또 뭐 핵 능력도 강화되고 있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에서 대북 억제 강화는 뭐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꾸로 대북 억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북한도 그거에 맞서서 그렇죠? 핵 능력을 강화하고 굉장히 군사 모험주를 강화하고 그런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결국에는 문제 해결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가는 방법이 현상 유지입니다. 현상 유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기되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게 앞으로도 계속 현상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냐. 그러니까 현상 유지라고 하면 정전 체제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가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갈수록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쟁 관련 강입니다. 전쟁 선언이라고 하면 현상이 게임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일단 그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은. 그러니까 뭐 물론 북한이나 한미동맹이 뭐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전면전을 일으키더라서 뭐 저는 양측 모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디서 잘못 하나 이렇게 두고 튀면은 그것이 확정될 가능성 얼마든지 지금 있고 그런 가능성은 앞으로 더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찌됐든 핵의 위력을 믿고 군사모험주의를 지난 3, 4월 동안 굉장히 강화시키는 방향을 취했고 단순히 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안전의 문제 이런 쪽이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뭐 도발을 해오면 지금 한국 군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도발 원조뿐만 아니라 지원 세력 그리고 지휘 세력까지 응징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도발 원점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북한이 해안포를 쐈다 그러면 해안포 부대를 공격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도발 원점입니다. 지원 세력은 그 뒤에 있는 뭐 실컷 미사일 부대나 공군 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때린다는 것이죠. 예? 지휘 세력은 뭡니까? 그 뒤에 있는 사령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예로 기습까지 그 보복 공격을 가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상 전면전을 가하자면 불가능한 얘기인 것이죠. 근데 이 얘기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국방부의 얘기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북한이 도발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면서 알망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알망하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근데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대통령을 포함한 국방부 장관은 국민한테 계속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저기 뭐 지원 세력까지 지휘 세력까지 응징하겠다. 그거 안 해보십시오. 국내 정치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그 자기가 한마디로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기엔 책임질 수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건 책임질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책임질 수 없는 얘기가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정말 저는 대단히 안타깝다라는 것이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현상 유지가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은 계속 이 상태로 가면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북한이 적게나 5개에서 많게나 10개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추정입니다. 추정. 근데 북한이 핵 인프라를 총 가동할 경우에는 2020년이면 30개에서 40개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사일 능력도 강화되겠죠. 그러면
그런 어떤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2020년이 지나고 그래도 문제가 안 풀리면 더 만들겠죠. 예? 그래서 50개가 되고 100개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정전체제의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한 것인가?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타깝게도 진작에 이것이 정전체제 60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진작에 이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어야 하고 그런 노력들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축적이 되는 발전적인 축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런 걱정을 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뭐 수십 년가 아니라 몇 년 후의 상황 당장 내년, 후년 몇 년 후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떠올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북한의 핵무기가 수십 기가 된다고 하는 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는 건 의미하는 것이죠.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떤 정치인은 대선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핵무장 지지 여론이 60%에서 70% 정도 다른다라죠. 이것이 북한이 근데 핵무기 계속 늘려가면 상관없죠.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정치인이 핵 포퓰리즘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은 이중 억제를 위해서 또 뭐 핵 적폭기를 동원하겠죠. 이중 억제라고 하면 북한의 위험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핵무장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3월달에 핵 투발 수단을 동원하는데 동처럼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정세가 안정화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불안한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말 근본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있다. 그럼 어떻게 풀 것이냐? 10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예. 일단 요즘은 이제 또 유행하는 게 겁니다. 핵 문제는 해결 가능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현실을 모르는 사람, 순진한 사람 취급받는 분위기가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북한에 대해서 뭔가 알고 핵 문제에 대해서 뭔가 아는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그럼 너는 북핵 문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거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북한의 핵 포기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국하고 미국이 또 일본이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도 극히 회의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질문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후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 관련 당사국들이나 언론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전제 문제, 두분 핵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를 제일 반대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북한 내의 강경파들입니다. 핵 보유론자들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핵 보유를 구치를 하는 겁니다. 인도가 그랬고 파키스탄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만 난리치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런 핵을 가진 인도와 공조를 선택하고 핵을 가진 파키스탄과 공조를 선택하는 이런 반응을 갖듯이 북한도 이제 그럼 북한의 전략가들 전체가 핵 보유가 국가 이익이다. 확보부담 국가 이익이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핵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핵을 바라보는 관점은 상당히 양면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가 완전히 똘똘 뭉쳐갖고 핵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만능의 보검이다. 그런 인식을 똘똘 뭉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유보적인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핵포기와 북한이 엇가지 않은 것을 막교하는 이런 방식이 북한의 국가에게 부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또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은 그런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핵포기와 북한의 국가 이익을 맞바꾸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조건 환경을 만드는 그런 일이 될 텐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대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도대체 평화체제가 뭐냐? 이런 것부터 한번 제대로 우리가 개념 정리해보자. 우리가 평화체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만 정확히 평화체제가 뭔지에 대해서 어떤 권위적인 어떤 합의된 이런 내용도 사실상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분리해서 접근을 해왔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핵화를 평화체제라고 하는 커다란 용광로에 녹여내는 겁니다.
아까 저기 이대표님께서 안철수 저기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융합시키자는 것이죠. 융합입니다. 정치로 오해하지 마시고, 예. 이제 그래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어떻게 융합시킬 것이냐 이런 것이 이것이 저는 핵심적인 접근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한미 양국 내에서는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에 대해서 이 알레르기 반응을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북한의 의도가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해체시켜서 그 다음에 땅땅땅 점점점 어떤 뭐 적화통일이나 뭐 이런 저는 이것이 어쨌든 우리 사회에 또 미국에 굉장히 만연한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이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에 대해서 경직된 태도를 갖기보다는 좀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해체를 겨냥하는 혹은 그걸 목적으로 하는 어떤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내적인 컨센서스를 이루는데도 불가능한 뿐만 아니라 저는 뭐 북한이 정말 원하는 게 그거인지도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발견하는 데서도 반드시 좋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주한미군이나 한국의 문제는 단기적이고 또 장기적이고 자연스럽게 철수와 종결을 가는 이런 어떤 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해체를 명시하자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두 가지 화학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하나는 지도자 간의 화학적인 겁니다. 지도자 간의. 또 하나는 의제 간의 화학적인 겁니다. 지도자 간의 화학적인 방법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2007년 이후로 지금 6년째 안 되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은 한 번도 안 열렸죠. 2000년에 클린턴이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뭐 이 남북미 중 특히 북미 정상 간의 그런 어떤 최고 수준의 화학적용을 일으킨 것이 문제기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농담적으로는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평양에 가게 되면 김정은 핵실험으로 온다고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핵실험은 어두컴컴한 지하가 아니라 이 김일성 경기장에서 이제 카드 섹션으로 쫙 이제 보여주면서 오바마한테 이제 공화국의 마지막 핵실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도의 저는 뭐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이게 이런 어떤 국가 간의 근본적인 불신 또 상호 간의 불신을 악용하는 이런 쪽의 가능성이 짙은 데 있어서 저는 정상 간의 이제 아주 이 정상 간의 지속적인 어떤 회담 또 통합 대단히 문제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1986년에 미국이 3만 개 핵을 갖고 있었고 소련이 4만 개 핵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레이건은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했죠. 악의 제국을 불렀고 그리고 소련은 미국이 전면적인 핵전쟁을 준비한다 해서 엄청나게 핵무기를 찍어냈습니다. 경쟁적으로. 1986년 11월 달에 레이건하고 고르바초프가 레이크야크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 만에 단 한 방의 총성도 울리지 않고 냉전 동시에 선언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러 가지 설명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아니 우리가 둘이서 계속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어떤 화학적인 이런 반응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어떤 정상 간의 소통과 신뢰 그리고 화학 적용이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고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내가 안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일방주의적 안보관을 깰 수 있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안전해질 때 나도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안보, 협력안보를 들어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어떤 유사한 방식의 이 한반도에서도 이 정상 간의 화학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의제 간의 화학 적용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아까 이제 큰 틀은 비핵화를 평화 체제라고 하는 커다란 유공에 융합시키는, 녹여내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만들면 그걸 구체화시킨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방식이 가능한 것이죠. 북한은 이제 핵폐기 대상, 그러니까 뭘 폐기하고 어떻게 폐기하고 언제까지 폐기하겠다 이거를 공약하고 NPT에 복귀하는 겁니다. 과도기적지휘로. 그러니까 북한이 NPT에서 탈퇴했습니다만 NPT에 복귀하기 위해서 뭐 핵폐기를 완료한 다음에 복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NPT 조약에는 없습니다. 뭐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이들 나라가 1991년 소련이 망했을 때 졸지에 세계 3, 4, 5위 핵보유가 있었거든요. 이들 나라도 이제 NPT의 과도기적지휘, 그러니까 핵폐기를 공약하고 NPT에 가입해서 3년 정도 시간에 걸쳐서 핵폐기를 완료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것과 좀 유사한 방식으로 북한이 그런 를 취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해야 될 거는 남북미 중 4개국이 정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 평화협정, 그러니까 정도협정을 대체하면 평화협정에 공식적으로 서명하는 것이죠. 그럼 평화협정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거기에 비핵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거기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폐기하겠다 이 내용을 평화협정에 담자는 겁니다. 동시에 여기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핵 문제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은 한반도에만 쓰이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확산 혹은 비핵지대라는 표현이 많이 쓰는데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핵 보유국의 의무사항이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한반도 비핵화는 단순히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해구선의 문제, 또 미국의 핵투발 수단이 한반도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문제, 거쳐가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어떤 완전하고 공정한 의미의 비핵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비핵시대, 이런 쪽의 내용들이 저는 평화협정에 담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핵 문제, 비핵화 문제하고 평화협정 문제는 서로 분리된 문제.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냐, 어떤 조건이 충족되냐, 이런 소모적인 논란에 좀 종집을 찍고 서로 맞물려서 들어갈 수 있는, 한 몸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저의 발제 내용이고요. 지금 뭐 서울에서도 이제 지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민사회 또는 단체들에서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서울에서도 한반도 평화 연석회의에서 다음 주에 서울에서 좀 대규모의 연석회의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이 광주에 계신 인사들이나 또 단체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 말씀을 이것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면연합 사무처장 최지영입니다. 사실 제가 제 가장 큰 관심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이고요. 이 토론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 시민사회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를 하고 또 우리의 입장을 또 한번 재점검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동기로 이 토론회를 준비를 같이 한 거고요. 실은 이 토론회가 바로 북한 핵실험이 일어났고 또 이런 전쟁 국면이 이렇게 치달아가고 지금도 물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도 이 자리에서 비슷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현장에서 평화를 호소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었고요. 이걸 비상시국회의를 구성을 해가지고 공동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게 워낙 정말 이 주제가 너무도 무겁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자회견이니 여러 가지 뭘 한다라고 해서 해결되리라고는 쉽게 되리라고 물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의 이제 어떤 공동의 목소리, 공동의 입장, 공동의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인식을 좀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난감한데요. 실은 그게 어렵다고 물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핵발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원전 폐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실은 2년 전에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이제 탈핵 내지는 반핵, 그리고 또 오바마가 지난 올해였죠. 이런 핵무기 군축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이제 2년 전부터 이런 북한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이 선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진단이 물론 있었었지만, 근데 이제 아주 순진한 생각을 아까 비핵화 이런 얘기를 하면 순진하고 뭐 이제 이렇다라고 했는데, 그런 탈핵 국면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악화일로지만 그런 기대나 희망을 가졌었습니다만은 이런 여건상, 그런데 지금 북한 핵실험 그리고 또 이런 전쟁 위기,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얘기한 핵사고가 일어난 일본에서조차도 핵을 다시 수출하겠다라고, 원자력 발전 기술을 수출하겠다라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탈핵운동, 반핵운동을 하는 이런 환경진영, 평화운동 진영에서는 총체적 지금 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공동 입장을 가져야 됐다고 말을 한 것이 실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그러니까 핵무기 보유에 대한 입장이 핵무장을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물론 꼭 완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핵무장에 대한 이 위기나 아니면은 이것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입장차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었습니다. 일례로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 NPT 조약에도 그러니까 비핵산 이게 그 조약에 있어서 예를 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핵보유 국가들은 어떤 수평적인 확산, 그러니까 핵실험을 더, 핵기술을 더 개발한다거나 핵무기를 더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 없이 새로운 어떤 핵무기를 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대안, 그러니까 이 NPT 조약 자체가 불평등하고, 또 우리 지금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서의 외세 이런 그런 많은 것에 좌우되는 이런 상황의 어떤 자주성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핵무기 보유의 자체도 그런 맥락에서 무장에 대한 필요성을 소위 말하는 우리 진보 진영 내에서도 그것의 부분에 있어서 그게 우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굉장히 저는 두려움과 좀 위기감 오히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앞서 발제해 주신 정식 대표님께서도 융합으로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계를 이걸 함께 묶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이 발제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부에게도 강력한 이 반핵 요구를 주장을 해야지만이, 비핵화를 요구해야지만이 이 정상들 간의 대화, 그 다음에 화학적인 어떤 그런 요구들을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참 이게 순진하고 그런 어떤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도 보겠지만, 여전히 토론과 그 다음에 대화, 이런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그래서 오히려 핵무장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보수단체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오히려 그 부분을 더 규탄을 하고,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 비핵화가 꼭 수반돼야 된다는 요구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평등한 이런 조약들에 대한 요구랄지 또 그런 요구를 같이 나가야 되겠지만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핵무장과 핵주권에 대한 우려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공동의 목소리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이제 핵발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보다 지금 현재 23기가 가동 중인데 이보다 이 해를 더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맞물려서 핵발전을 하게 되면 핵폐기물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예전에 2004년, 2년 전인가, 2004년에 핵폐기장에 대한 것으로 굉장한 큰 갈등이 있었고, 그것으로 주민들과 정부의 엄청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핵폐기장은 고준위 폐기물이 아니라 중저진 폐기물입니다. 이제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물론 그것도 폐기물도 엄청난 문제이지만, 이 사용 핵연료,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이것을 재처리하고 재사용하는 것을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핵무기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그것을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물론 크지만 이 우리 정부, 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핵무장에 대한 이런 동의가 계속 이런 분위기가 뜬다라고 하면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이런 분위기까지 정부가 이런 것을 등에 업어서 이것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탈핵운동, 발핵운동 진영에서는 그 부분도 같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60~70%의 국민들이 핵무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우려하고 무겁게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정부에게, 그다음 북한 정부에게 이런 그 비핵화, 그다음에 이것을 위해선 그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는 요구에 똑같은 입장으로 이런 강력한 요구를 계속 해 나가야 된다라는 요구를 계속 우리가 시민사회 진영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제 토론 마치고요. 이후에 또 토론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평화협정이 추상적으로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평화협정은 지금 전쟁 상태를 끝내는 부분이잖아요. 전쟁 상태를 끝나는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 이게 평화협정의 기본 내용이다. 당연히 전쟁 상태를 끝나고 전쟁을 재발하는 상태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켰던 그 당사자, 주한미군 철수 문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당연히 들어가는 문제다. 전제에 두고요. 당연히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려기 위해서는 공격형 무기들, 핵무기, 비핵화 문제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다. 모 없는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없는 평화협정, 또는 한반도 비핵화 없는 평화협정은 그건 평화협정이라고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26페이지에 제가 짧게 좀 미리 이렇게 저희 토론문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정옥식 대표님 발제문에 일단 한반도 위기 진단과 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한미당국이나 보수 언론의 관성적 인식의 문제 4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잘 지금 전반적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다. 좀 일단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 지금 최지연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를 한반도 평화협정과 연동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구체적 방안이 구체화됐다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 고민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한편에서 좀 몇 가지 좀 우려의 표현도 좀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발제문 5페이지에 북한도 약속을 위반하고 도발하는 경우도 많았지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미 간에 또는 육자회담에서의 약속이 깨지고 파행적으로 간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그 원인이 있다. 라는 걸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94년의 제네바 합의 문제나 2005년도 아베 9.19 공동성명이 채택하고 나서부터 채택 이후에도 BDA 문제, 바코델타 아시아 문제, 경제제재 문제나 그리고 육자회담 2008년도 12월 달에 합의되지도 않은 북핵의 검증 문제, 북핵이 폐기 단계도 가기 전에 이미 검증부터 본인들이 요구하는 패전국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내세우면서 2008년도 10월 8일 불에서 지금 육자회담이 파탄이 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명확히 봤을 때는 지금까지의 약속을 얻은 모든 주범은 미국에 있다는 것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발제문의 정책 대안과 관련해서 북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은 낮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저는 북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도 낮고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폐기할 가능성 모든 것이 다 낮은 상태에 있는 건 객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 정책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이 비핵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평화협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난관과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너무 쉽게 포기할 게 아니라 계속 추진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발전문제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상호방위적에 따라 한미 간에 논의할 사항이다. 물론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기초에서 주한미군 주둔이 지금 허용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을 했다면서도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53년 10월 1일 날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근데 그 이전에 이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더불어 모든 외국군의 철수 문제가 언급돼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는 한미동맹 폐기 이외 문제가 아니라 즉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에 반드시 주한미군 문제도 상호 연계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저 의견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발전문 마지막 부분에 어쨌든 북이 핵을 폐기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필요한 거고 그와 관련해서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 북의 위성 발사 문제에 대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북의 핵을 폐기하는데 이 정도 요구안 가지고 이 정도 미국의 양보를 가지고 등가 교환을 하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정도 내용 갖고는 한량 미달이다 라고 좀 근본적 생각이 좀 들어서 근본적으로 미국의 북의 적대 정책이 핵이 없는 북핵 폐기는 힘들 것으로 좀 보고 계서 미국의 북에 대한 대북 적대 정책과 한반도 비핵화, 북의 핵 폐기가 같이 논의 연동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만들고 요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좀 고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법으로는 일단 적대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관련 당사국들이 안보 우려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 미국은 북에 대해서, 북은 미국에 대해서 서로가 갖고 있는 우려들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상대방이 우려하는 문제들. 북은 미국이 적대적 정책, 미국은 북이 핵을 갖고 있는 문제를 동시에 같이 터는 방식으로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양자를 연동하는 평화협정 문제, 이 양자를 연동한 대방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래서 좀 주요하게 좀 그렇게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모든 당사국들이 불신과 대결을 증폭시키는 모든 언행을 중단하는 문제다. 그리고 서로 전제 조건을 달지 말고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와 비핵화 문제에 적극 대화에 나서는 문제 그리고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도 주요하게 좀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올해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는 해인데 오늘 토론에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한 활동과 행사들을 통해서 지금 정전협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서로 공유하고 추진하는 방안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금 진보 진영 일각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상당히 편향이 있다라고 좀 봅니다. 어쨌든 핵무기 아까 우리 정옥식 대표가 말씀하신 핵무기 10여 개 있는 국가 핵무기가 1만 대에 가까이 있는 미국이 동시에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방식으로 얘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옥식 대표님 표현대로 적대 정책, 즉 한미동맹이 폐기하는 문제 그리고 북에 위협될 수 있는 핵 항공 이동 수단 체제
국제적으로 보장받는 방식과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개되는 방식으로 평화적 문제를 논의해 들어가야 된다.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세의 특징을 좀 4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이 조종자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육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미 대결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교량자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 저는 이번에 이제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북미 간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실제 미국이나 중국, 한국은 직접 중국을 통해서 교량자 역할을 원하고 있지만 이걸 북이 저는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 제3자는 빠져라. 저는 이런 입장이 갈수록 강할 거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육자회담 대표를 평양에 보내겠다고 메시지를 전했지만 대국의 그 어떤 외교적 관례도 깨고 북에서 아무런 대답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미 대화만이 직접 대화만이 문제를 푸는 길이다. 이게 지금 아마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이 평양을 오는 것, 이것이 문제를 푸는 단초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 북의 말과 입장이 매우 공격적이다. 예를 들면 우리의 미사일이 미국을 향하고 있는 걸 숨기지 않겠다. 그리고 정전협정을 백지화 선언을 실제로 했습니다. 이 말은 전쟁 모드로 들어간다는 건데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실제 이제 북은 밝히고 있잖아요. 올해 미국과 적대 관계를 정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이나 미국에서는 현재 한반도 정세를 북핵 문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핵심은 북한과 미국의 68년 동안 적대 관계를 정리하는 거다. 즉 북미 관계 문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 문제가 아닌 북미 관계 문제다. 둘 간의 지구에 있는 200개 나라 중에 가장 적대적인 이 나라, 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친구 관계가 되겠다. 우호적인 관계로 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방식이 대화냐 아니면 이제 서로 충돌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아무튼 68년의 역사를 총정리하겠다는 것이 북의 강경한 의지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주 센 입장으로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북은 사개훈련하고 뭐 민방 예비국가 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남측은 사실 꽃놀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쟁 위기 지수에 대해서 남과 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래서 한 땅에서 한쪽은 날마다 전쟁 훈련 연습하고 있고 한쪽은 범에 꽃놀이 가고 있고 제가 섬진강을 지나서 이제 불에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훈련 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꽃비가 내리고 벚꽃이 그래서 그걸 즐기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다르구나. 내가 가가지고 전쟁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그런 어떤 그 묘한 그야말로 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도대체 뭘로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 세력의 역할이 결정적이 못하다. 옛날 다른 어떤 국가의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시민단체 역할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정부도 여기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이건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정제작정에서도 당사도 아니었고 또한 현재 이제 북의 입장은 미국과 직접 하겠다. 이거기 때문에 뭐 중국도 끼들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이 끼들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그럼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정말 저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이 시민 사회 세력도 거의 뭐 지금 역량들이 바닥을 헤매고 있고 이런 상황에 평화의 촛불을 들거나 또는 평화의 기자회견이랄지 선언 돌아가는 순회 어떤 선언 이런 것들 해야 할 상황인데 정말 전국적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광주가 조금 꼼지락꼼지락한 정도 이런 걸 가지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토론회랄지 그다음에 전국적 어떤 행사들이 정말로 이 상황에서 남측 시민사회 지형이 어떻게 좀 역할을 하고 더 각성하고 실천할 것인가 좀 그런 어떤 각성을 하는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서울에서 오셨는데 조직 대표님도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호소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해결 방안은 뭔가 저는 앞으로 이제 3, 4월이 전반전이라고 생각하면 축구를 말하면 전반전이 끝났다. 이제 후반전이 오는데 5, 6월이 저는 후반전이라고 합니다. 후반전이 더 이제 격렬한 대립이 될 것 같고요. 5월에
5월달에 위기가 아마 절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단을. 그래서 이제 정말 5월달에 아마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이 올 것이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그동안 했던 역할보다 더 높은 반전 평화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북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위성 뭐 이런 다양한 어떤 행동들이 나올 수도 있다. 특히 5월 10일 날 그 핵 잠수함이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한반도가 마지막 위기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5.18을 전후로 해서 아마 굉장한 한반도 위기 지수가 높아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해 5.18 행사는 평화와 통일로 아닙니까 기치가. 그래서 광주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은 이제 확실하게 북미 직접 대화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그랬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싶다. 이 말은 곧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둘이 만나서 대화를 풀자.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미국의 참사가 우리 그 시의회에 왔어요. 저희들이 대화 요청을 해서 왔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오바마 대통령한테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먼저 하면 안 되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려면은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번호를 아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지금 그래서 오늘 아마 가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번호 아껴주고 보내려면 모르겠는데 뭐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마 원칙적 언론적 입장에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대왕에 참선한 방법은 군사적으로는 평화협정을 맺는 거다. 평화협정을 맺고 정치적으로는 수교를 맺는 거. 실제 북한이 수교하지 않은 나라가 3개 나라잖아요. 미국, 일본, 프랑스 이 정도인데요. 아무튼 일본과 미국과 프랑스와 수교를 맺는 거. 저는 이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우리가 보려면 실제 이제 수교가 되고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한반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실제 북미 관계가 잘 풀리면 남북 대화도 자동으로 풀릴 거라 보이고 그런 역사적으로 그랬잖아요. 2000년도에도 클린턴 대통령의 이 평양 방문이 합의됐을 때 그런 국면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94년도에도 1차 회의 때도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됐는데 그때 이제 김주석이 사망으로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자동차의 앞바퀴가 북미 관계고 뒷바퀴는 남북 관계다. 즉 북미 관계가 잘 풀려갔을 때 앞바퀴가 동력이 실리듯이 뒷바퀴는 따라간다.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답도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답을 풀어내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슬로건도 내걸었던 오바마는 평양으로 남북은 통일로 이것이야말로 현 문제를 푸는 가장 명확한 지름길이지 않는가.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평양을 가서 정말 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책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들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다. 모르겠습니다. 좀 그때 이제 어떤 참사는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왜 또 오바마 대통령이 오라고 그러냐? 김정은이 오면 되지 않느냐. 근데 사실 이제 북에서 뭐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이 있다고 하지만은 미국까지 갈 수 있는 사실 비행기는 에어포스는 없잖아요.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어딘지 갈 수 있는 에어포스원이 있으니까 그걸 타고 대국의 대통령한테 아량 있게 간다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대국다운 아량을 지도자단 아량을 보이는 것이 미국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벌써 그 가불로 받았잖아요. 그 뭡니까? 그 평화 노벨상 받았잖아요. 노벨 평화상도.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이제 진짜 해야 한다. 그런 평화적인 일을 하는 것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이왕이면 둘이 같이 받으면 좋겠죠. 받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왜 북한은 육자회담을 거부하는가. 육자회담 의장국인 중국도 역할을 저는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과학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과학의 기준으로 오늘을 보면 답이 안 나온다. 새로운 기준으로 가야 한다. 북은 명확하게 북미 직접 대화, 즉 양자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뭐 한국인이, 중국인이, 일본이 끼는 육자회담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답은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북미 간의 양자회담을 잘할 수 있도록 중국이 노력을 해주고 한국 정부가 나서고 우리가 또 힘을 보태고 저는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평양을 가는 거다. 그 전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가가지고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럼 북에서는 평화 이벤트로 푸에블로를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적대 관계의 상징인 푸에블로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아마 이 세계 평화, 한반도 평화는 바로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들의 역할은
과거의 기준으로 현 정세를 보면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 오늘의 이 새로운 기준으로 오늘을 봤을 때만이 저는 답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비핵화 문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2005년 유로 공동 선언에서는 2005년 공동 때 이제 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범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세계 비핵화로 가고 있는 거. 협상이라는 것이 대화라는 것이 한쪽에서 요구를 하면 다른 쪽에서 받아야잖아요. 근데 한쪽에서 계속 과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면 저는 답이 안 나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한 층에 대한 입장의 지지가 아니라 이미 과거의 틀이 아닌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틀에 대한 이해와 어떤 입장, 실천적 방안이 없이 지금 한번 문제를 바라본다면 절대로 답은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저는 얼마든지 북미 대화가 할 수 있고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구상에 핵이 없어지기 전에 저는 북미 간의 평화협정과 수교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왜? 한반도 문제 핵심은 북미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적대 관계를 내려놓고 서로 우호와 친선의 관계로 간다면 저는 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고요. 한반도 핵 문제 그러면 쉽게 풀릴 거라고 봅니다. 핵이 있어도 서로 공격하지 않고 나중에 이걸 서로 내려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이성적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은 오늘의 문제를 오늘의 틀로 바라보는 것. 저는 그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반도 핵 문제 해결 아주 쉽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풀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정세가 갔으면 하고 또 갈 거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 6월 다가오는 이 후반전을 우리가 평화 체제와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한 어떤 극적인 드라마를 만드는데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광주가 그런 어떤 역할을 가장 앞장서서 했으면 합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